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묘지. 한 청년이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자기 아버지의 묘가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청년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왜 그는 다른 사람의 묘지 앞에서 가장 간절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곳에 묻힌 사람은 정말 그의 아버지인 걸까요? 오랜 시간 숨겨졌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묘지 앞에서는 단순한 합격의 기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21년 동안 혼자 버텨온 한 사람의 외로움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재벌 노부부. 그들은 왜 이 청년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날 새벽 누군가는 처음으로 울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살아남는 법만 배운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호가 시작되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초겨울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국립추모공원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인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의 뒤를 아내 정임이 조용히 따랐죠. 오늘은 아들 도윤의 12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인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손가락 안에 드는 서문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반도체와 중공업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74시 된 지금도 업계에서는 그의 이름 석자에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이 묘지 앞에서만큼은 그도 그저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정임이 들고 온 흰 국화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62의 아들을 떠나보낸 뒤 그녀는 말수가 크게 줄었어요. 한때는 사교계에서 유명한 입담꾼이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10마디도 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아빠 왔다. 인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죠. 서도윤, 33세 세상을 떠난 외아들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인호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묘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흐느끼는 소리, 아니 거의 오열에 가까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인호가 고개를 돌렸죠.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등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청년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 나 의대 수석 합격했어. 인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옆 묘역 앞에서 아빠를 부르며 우는 청년이라니. 12년 동안 이곳을 찾아왔지만 옆 묘역에서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요한 추모의 시간을 방해받은 기분이었죠. 거기 자네. 인호가 차갑게 말을 건넸어요. 청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인호의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매가 묘하게 낯익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러나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른 새벽부터 소란스럽군. 다른 사람들 추모에 방해가 돼. 인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청년이 황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청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인호의 시선이
청년의 손에 들린 종이에 닿았어요. 구겨지고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상단의 문구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국가공공의료 특별선발 수석 합격 통보서. 인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공공의료 특별선발이라면 의대 정원 중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전형이었어요. 전국에서 10명도 채 뽑지 않고 합격하면 등록금 전액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일해야 하죠. 재벌가 자제들도 엄두를 못 내는 바늘구멍이었습니다. 그런 전형의 수석 합격이라고요? 그게 자네 합격증인가? 인호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본능적으로 종이를 가슴으로 끌어안았어요. 마치 누가 빼앗을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뭔가? 윤태겸입니다. 윤태겸? 인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려봤지만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 청년은 왜 하필 자기 아들 묘 바로 옆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저기 묘는 누구 묘인가? 인호가 청년이 무릎 꿇었던 묘역을 가리켰습니다. 태겸의 얼굴에 슬픔이 다시 번졌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제 아버지요. 아버지? 성이 다르지 않나? 태겸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입양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9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인호는 묘비를 흘끗 봤습니다. 윤지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생물련을 보니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그분이 의대 가라고 하셨나? 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태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근데 준비해 놓으신 것도 없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해냈어요. 장학금 받는 특별 전형으로요. 인호는 묘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 수고했네. 이만 가보게. 인호가 돌아서려는데 태겸이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요. 다음부터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인호는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청년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사이로 튀어나온 손목은 앙상했고요. 그때 정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인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왜 그래? 저 아이는 매. 도윤이랑 너무 닮았어. 인호의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했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도윤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죽었고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해도 안 떴는데 헛것을 봤나 봐. 인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청년이 사라진 방향으로 향했어요. 정임이 옆 묘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여보, 이리 와봐요. 정임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인호가 다가갔어요. 정임이 묘비 뒤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금속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아까 그 청년이 뭔가 만지작거리더니 두고 간 것 같아요. 인호가 허리를 굽혀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케이스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관리는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열어보려고 했지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어요. 4자리 숫자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호는 대답 대신 케이스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긁히고 닳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만은 또렷했죠. 도. 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가져가자. 인호가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그건. 이 케이스, 도윤이 거일지도 몰라.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뒷면에 도자가 새겨져 있어. 도윤이가 어릴 때 자기 물건에 이름 새기는 버릇 있었잖아. 정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았어요. 도윤이는 중학생 때부터 자기 물건에 이니셜을 새기곤 했죠. 그게 버릇이 되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중요한 물건에는 꼭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 청년이 도윤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케이스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요. 두 사람이 묘지를 떠나려는 순간 인호가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의 묘비를 바라봤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윤지호의 묘비를요. 윤지호.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의 묘가 아들 묘 바로 옆에 있는 걸까요? 국립추모공원에서 옆자리 묘역을 배정받으려면 가족관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인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인가? 윤지호라는 사람은 아들과 어떤 관계였나? 그리고 이 금속 케이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12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인호는 주머니 속 금속 케이스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 작은 상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짙은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죠. 아들 무덤 옆에서 아빠를 부르던 낯선 청년. 손에 꼭 쥔 의대 수석 합격증. 그리고 묘비 뒤에 남겨진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 케이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국화꽃 향기가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인호와 정임은 말없이 언덕을 내려갔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리 내린 풀잎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2년 전 아들을 잃은 그날처럼 오늘도 겨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겸이 집으로 돌아온 건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12평짜리 공간이 태겸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최민석, 44. 태겸의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민석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윤지호의 오랜 친구였어요. 정확히는 태겸의 양아버지 윤지호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지호가 죽기 전 민석에게 태겸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태겸이 이 집에 오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때리거나 굶기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충혈된 눈이 태겸을 훑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서너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 시간에.
태겸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요. 아버지? 죽은 사람한테 아버지가 뭔 소용이야. 민석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태겸의 주먹이 살짝 움츠러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배운 거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참는 게 최선이라는 걸요. 민석의 시선이 태겸의 손에 들린 종이에 닿았습니다. 구겨지고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아직 형체는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야? 태겸이 본능적으로 종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몸이 비틀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뭘 숨겨? 이리 내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숨겨? 민석이 태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태겸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0살 청년의 앙상한 팔은 44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종이가 민석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민석이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탐욕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공공의료 특별선발수서?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대잖아, 의대. 게다가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야, 너 이거 한 달에 얼마 나와? 300만 원이요. 근데 그건 제 생활비고. 300? 300이라고?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태겸의 어깨를 잡았어요. 껄끄러운 손바닥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우리 태겸이 효자네, 효자야. 태겸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칭찬을 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반드시 뒤에 뭔가가 따라왔으니까요. 역시나 민석의 다음 말이 태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 장학금 내 통장으로 받게 해야겠다. 태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저씨,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가 3년 동안 널 먹여 살렸어. 안 먹여 살렸어? 그 빚 갚아야지. 빚이라고요. 태겸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손에 꼽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 새벽 배송 알바를 전전하며 자기 밥값은 물론이고 이직 공과금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민석이 자신에게 빚진 거였죠.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태겸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렸습니다. 술 냄새가 코앞까지 밀려왔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 명의로 된 통장 있지? 그거 내일 나한테 넘겨. 태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지난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250만 원. 의대 입학 후 교재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아껴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것만은. 제발, 네가 나한테 제발 할 처지야?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야, 네가 뭔 줄 알아? 네는 부모도 없는 고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 시설에 있었어. 아니, 길바닥에서 뒹굴었겠지. 태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픈 줄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꼭 눌러 참았습니다. 민석이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10년 동안 시골에서 일해야 된다며? 그럼 나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다시 써. 태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반 전형은 장학금이 없었어요. 1년 등록금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걸까요? 아저씨,
저는 이 전형 아니면 의대 못 가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 민석의 말에 태겸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의대 포기하라고. 그냥 취직해. 어차피 고아 주제의 의사는 무슨. 태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포기라고요. 이 합격증을 받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은 알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도 못 잤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약속 하나만 믿고요. 윤지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겸아, 미안하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약속해라. 의사가 되라. 내 손으로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아빠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주는 거야. 그 약속이었습니다. 태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새벽 아버지 묘 앞에서 울었던 이유. 그 약속을 지금 포기하라고요. 싫어요. 태겸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부의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뭐라고? 포기 못해요. 이건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죽어도 못 포기해요.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태겸의 뺨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지호가 네 진짜 아버지야? 걔는 그냥 너 맡아서 키운 거야. 네 진짜 부모는 널 버린 놈들이라고.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태겸은 자신이 윤지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는 끝내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려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민석이 합격 통지서를 태겸 앞에 내던졌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통장이랑 장학금 다 나한테 넘기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가. 알아서 해. 민석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겸은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를 바라봤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질 뻔한 종이. 하지만 그 종이에는 자신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태겸은 천천히 몸을 숙여 합격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태겸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이 집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1시간 후 태겸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야간 알바가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8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그게 태겸이 당장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아까 맞은 뺨이 아직도 얼얼했어요. 하지만 태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태겸은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태겸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 밤도 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밤이 끝나면 태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인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금속 케이스가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케이스. 뒷면에 새겨진 도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어요. 당신 아직도 안 주무시고 뭐해요? 인호는 대답 대신 케이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임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케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무언가, 12년간 몰랐던 무언가. 인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내 자리야. 뭘까? 정임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케이스를 바라봤어요. 도윤이 생일은요? 해봤어. 안 돼. 그럼 우리 결혼기념일은요? 그것도 안 돼. 인호는 이미 떠오르는 숫자란 숫자는 다 넣어봤습니다. 도윤의 생일, 자신의 생일, 정임의 생일, 회사 창립일. 전부 틀렸어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청년 생일은 아닐까요? 인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년. 윤태겸. 오늘 아침 묘지에서 만난 그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의 생일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일 사람을 시켜서 알아봐야겠어. 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원래라면 남의 신상 정보를 캐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케이스가 정말 아들 것이라면, 그리고 저 청년과 아들이 무슨 관계라면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호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은 서문그룹에서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인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윤태겸이라는 청년을 조사해줘. 21살. 이번에 공공의료 특별선발에 수석 합격했다고 하더군.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조사하라면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는 게 25년간 이 자리를 지킨 비결이었죠. 그날 저녁 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인호는 서재에서 홀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윤태겸에 관한 기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윤태겸, 생년월일 2005년 9월 15일, 현 주소 서울시 금천구 반지하 빌라, 학력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공공의료 특별선발 수석 합격, 가족관계 친부모 불명, 법적 보호자 최민석 44세. 인호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법적 보호자 최민석.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민석? 최민석?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최 기사. 성실하고 과묵했던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도윤이보다 한두 살 많았는데 어릴 때 종종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그 아이를 형이라고 따랐었죠. 설마 그 민석이인가? 인호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최민석의 신상 정보도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최용수, 전직 서문그룹 회장 운전기사. 이 3년 전 작고. 맞았습니다. 그 민석이었어요. 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기사는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했어요. 아들 민석이에 대해서는 그 뒤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석이가 이 청년의 보호자인 걸까요? 서류 하단에 적힌 내용을 읽었습니다. 비고 태겸은 2023년까지 윤지호의 보호 아래 있었음. 윤지호 사망 후 최민석이 법적 보호자가 됨. 윤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인호의 머릿속에서 오늘 아침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묘 바로 옆에 있던 묘비.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분명 윤지호였어요. 도윤이 묘 옆에 윤지호. 윤지호가 키운 아이 윤태겸.
그리고 그 아이의 현재 보호자는 도윤이 어릴 때 친구였던 최민석.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얽혀 있었습니다. 인호는 금속 케이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네 자리 숫자 2005년 9월 15일 태겸의 생일이었어요.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맞췄습니다. 915. 찰칵.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케이스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인호는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출생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름 윤태겸, 생년월일 2005년 9월 15일. 그런데 부모란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었고 아버지 란에는 윤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인호의 숨이 멎었어요. 그 글씨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평생 보아온 글씨체였으니까요. 아들 도윤의 글씨였습니다. 지호 형, 이 아이를 부탁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하지만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그때 진실을 알려줘.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해줘. 부모님도 아무도.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야. 만약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석이한테 연락해줘. 걔한테도 부탁해뒀으니까. 인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에 든 메모가 덜덜 떨렸어요. 이 아이라니. 도윤이가 말하는 이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왜 부모인 자신들에게까지 숨기라고 한 걸까요? 인호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도윤이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윤지호에게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작 날짜는 2005년 10월. 태겸이 태어난 다음 달이었어요. 그리고 송금은 도윤이 죽기 직전 달까지 계속됐습니다. 거의 9년 동안이나요. 인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9년 동안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탁한 아이를요. 정인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인호는 아내에게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정인이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메모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아직 확실하진 않아. 인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우리한테 숨긴 게 있어. 그리고 그 청년 윤태겸. 그 아이가 도윤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정인이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혹시 우리 손자란 말이에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청년의 눈매를 본 순간부터요. 그 눈매는 도윤이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12년간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비밀처럼. 도윤이는 왜 아이를 숨겼을까요? 왜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인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청년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인호는 도윤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야. 대체 무엇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인호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날 밤 태겸은 평소처럼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태겸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아침에 민석에게 맞은 자리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었죠. 어서 오세요.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태겸은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의대 준비를 하며 익힌 의학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노인이 음료수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물병을 집으려던 손이 허공을 헤맸어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태겸이 카운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쓰러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겸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초도 채 되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가 목의 경동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없었어요. 코앞에 귀를 가져다 댔지만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태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시에 노인의 가슴 위에 양손을 포겠어요. 여보세요, 119죠?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4번지 편의점이요. 60대 후반 남성 환자 심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태겸은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분당 100회에서 120회 사이의 속도로 강하게, 깊게 눌렀습니다. 가슴이 5cm 이상 들어가도록요. 응급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였어요. 30회 압박 후 인공호흡 2회. 다시 30회 압박. 태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태겸의 팔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태겸은 이를 악물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됐어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4분 만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4분, 5분. 태겸의 팔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태겸이 동작을 멈추고 다시 경동맥을 짚었어요. 두근, 두근. 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됐다. 됐어.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겸은 자리를 비켜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정지 확인 후 약 6분간 심폐소생술 시행했습니다. 1분 전쯤 맥박 회복됐어요. 구급대원이 태겸을 쳐다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일반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의료진처럼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학생, 혹시 의료인이에요?
아니요, 아직 의대생도 아니에요. 이번에 합격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학생 덕분에 2분 살았어요. 심정지 후 골든타임이 4분인데 그 안에 심폐소생술 시작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노인이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태겸은 편의점 앞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되라. 내 손으로 사람을 살려라. 오늘 태겸은 처음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의사가 되기도 전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킨 것 같아서였죠. 그날 밤 태겸은 알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천장에 달린 CCTV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영상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점장이 태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겸아, 너 뉴스 봤어? 뉴스요? 아니요, 왜요? 야, 빨리 인터넷 켜봐. 너 난리 났어. 태겸은 영문도 모른 채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편의점 알바생, 심정지 노인 살려. 의대 수석 합격자였다. 골든타임 지킨 20살 영웅, 6분간의 기적. 수석 합격 통보받은 날 첫 생명을 구하다. 기사마다 태겸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였어요.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태겸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인호의 집에서도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정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인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TV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편의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청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간절한 눈빛, 그리고 화면 하단에 떠있는 자막. 윤태겸 20일 공공의료 특별선발 수석 합격자. 인호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만난 그 청년이었어요. 아들 묘 옆에서 울던 그 청년. 금속 케이스의 비밀번호가 생일이었던 그 청년. 정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 아이, 정말 우리 손주 맞는 것 같아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면 속 청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도윤이를 닮은 눈매. 하지만 도윤이에게는 없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태겸 씨가 구한 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TV를 끄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청년이 정말 손자라면, 도윤이가 남긴 아이라면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반지하에서 살면서 밤새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걸까요? 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 청년을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손자라면 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전 아들을 잃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남긴 게 있다면, 자신이 몰랐던 손자가 있다면 그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죗값을 치르더라도요.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태겸 그 청년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 오늘 중으로 만나야겠어. 그날 오후 강 실장이 인호의 서재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인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민석의 신상 정보와 함께 범죄 기록, 재정 상태,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최민석? 44. 전직 서문그룹 회장 운전기사 최용수의 아들. 여기까지는 인호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이어지는 내용은 인호의 얼굴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3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명예 도용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 2차례, 현재 여러 건의 채무 불이행 상태, 신용등급 최하위. 인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최민석의 재정 상태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현재 채무 총액 약 1억 2천만 원. 주요 채권자는 사채업자 3곳과 카드사 2곳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독촉장만 47건이었어요. 인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태겸의 법적 보호자라니요. 서류를 더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4년 8월 윤태겸 명의로 대출 2천만 원이 실행됐는데 실사용자는 최민석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같은 해 11월에는 태겸 명의로 휴대폰이 3대나 개통됐는데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태겸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후 현금 서비스 한도가 모두 소진됐어요. 인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태겸의 명의를 도용해서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21살 청년의 이름으로요. 강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태겸 명의로 된 채무가 현재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보호자인 최민석이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인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믿고 맡긴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아니, 도윤이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윤지호에게 먼저 아이를 맡겼고 최민석은 어디까지나 백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지호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틀어진 거였습니다. 서류에는 최민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용수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원래도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인호는 잠시 최용수를 떠올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성실했는데 아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강 실장이 서류 마지막 장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확인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인호가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최민석이 사채업자에게 곧 큰돈이 들어온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큰돈이 윤태겸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 인간이 태겸의 장학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태겸이 피땀 흘려 얻은 합격을 자기 빚 갚는 데 쓰려고요. 인호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태겸의 모습, 낡은 옷, 앙상한 손목, 그리고 뺨에 있던 시퍼런 멍.
그 멍은 설마. 강 실장의 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최민석이 태겸을 때렸는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웃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그 집에서 종종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겸이 작년에 갈비뼈에 금이 가서 응급실에 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다는데 믿기 어려운 변명이었죠. 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도윤이가 지키려 했던 아이가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맞고 착취당하고 명의까지 도용당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새벽에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의대 수석 합격을 해낸 겁니다. 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 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손자가요. 인호는 강 실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겸의 현재 위치도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인호는 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자일 것 같아. 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호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남긴 물건에서 증거를 찾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직감은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이 나간 뒤 인호는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최민석? 어릴 때는 도윤이를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같이 축구도 하고 여름이면 계곡에도 같이 갔었죠. 도윤이가 그 아이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기억이 났어요. 서류 중간에 끼어있던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실장이 추가로 적어둔 것 같았어요. 최민석이 과거 인터뷰에서 서도윤은 뭐든 가졌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죽고 나서 도윤이가 남긴 아이에게 그 분노를 쏟아낸 건가요?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의 아이에게요.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최민석의 심리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태겸이었습니다. 인호는 정임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집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늘 안에 태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최민석에게서 빼내야 했어요. 12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지키려 했던 아이를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야 했으니까요. 인호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책상 위의 서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최민석?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손자를 그렇게 만든 죗값을요.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태겸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를 지켜줄 가족이 있다고요. 인호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인호는 태겸을 만나러 가기 전 금속 케이스 안의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아이를 숨겼는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윤이 명의의 계좌에서 윤지호에게 송금된 기록. 그건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글씨였죠. 2005년 8월 태겸이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도윤이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은 5억 원. 송금인은 이니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H, S, J. 인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H, S, J. 이 이니셜이 누구일까요?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송금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강 실장이 다시 서재로 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씀드리기가. 강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인호가 재촉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송금인 H, S, J의 정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진, 한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인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한상진이라고요? 30년간 법정에서 싸워온 원수, 인수전쟁을 벌이고 서로의 사업을 방해하고 언론에서 비방전을 벌여온 그 한상진이요? 왜 한상진이 도윤이에게 5억을 보낸 걸까요? 강 실장이 추가 조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2005년 당시 도윤이는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원에 한상진의 외동딸 한서연도 다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그 둘이. 강 실장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서연의 사망 기록이었어요. 2005년 9월 15일. 사망 원인은 산후합병증.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인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겸의 생일이 9월 15일이었어요. 한서연이 죽은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서연이 태겸을 낳다가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태겸의 아버지는 서도윤이었습니다. 인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0년 원수의 딸과 자기 아들이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가졌어요. 양가 어느 쪽에서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결합이었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왜 아이를 숨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상진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었어요. 서문그룹과 한영그룹의 전쟁은 더욱 격화됐을 거고 그 사이에서 아이는 양쪽 모두에게 이용당했을 겁니다. 도윤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긴 거였어요. 양가 모두에게서요.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요. 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도윤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금속 케이스 안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맨 밑에 깔려있던 편지 봉투였어요.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어요.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내 아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내가 세상에 나오면 직접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써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과 아빠 집안은 오랫동안 싸워왔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걸 아무도 몰라. 너도 비밀이야. 미안해, 아가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숨어야 하다니. 하지만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게 괜찮아져 있겠지.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아줘. 사랑해, 내 아가. 2005년 9월 10일 엄마가. 인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9월 10일.
한서연이 죽기 닷새 전에 쓴 편지였어요. 아이에게 읽어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출산 중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빠 서도윤도 9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겸은 부모가 남긴 이 편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금속 케이스가 윤지호에게 맡겨져 있었고 윤지호는 태겸이 20살이 되면 알려주려 했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인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재 안이 고요했어요. 정인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평생 강철 같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인호는 아내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인이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태겸이 엄마가 쓴 거예요? 그래. 한서연이라는 여자야. 한영그룹 한상진 회장 딸이었어. 정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상진 회장 딸이요? 그럼 태겸이가. 그래. 우리 손자이면서 동시에 한상진의 외손자이기도 해. 정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맡기며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원수. 그 원수의 피가 손자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죠. 두 집안이 싸우는 동안 아들은 혼자서 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아이를 숨기고 그렇게 9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반지하에서 맞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상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한상진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태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최민석에게서 빼내야 했어요. 한상진 문제는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인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태겸이 만나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요. 인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우리 손주잖아요. 나도 봐야죠.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인호는 한서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20살 젊은 여자가 죽음을 예감하며 쓴 편지. 아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 하지만 전하지 못한 말들. 그 편지를 태겸에게 전해줘야 했습니다. 21년 만에요. 인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태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태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아이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30년 원수의 피가 섞여 있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도윤이의 아들이라는 것, 자신의 손자라는 것이었어요. 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12년간 몰랐던 손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호와 정인이 편의점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편의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편의점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손자가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몰랐던 손자가요. 정인이 먼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보다 그녀가 더 급했어요. 아들을 닮았다는 그 청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카운터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고 있었죠. 태겸이었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뉴스 화면으로만 보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태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부부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도윤이를 닮아 있었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색.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인호가 아내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어요. 정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매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태겸을 관찰했어요. 인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손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임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요. 그때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온 배송 기사였어요. 태겸이 카운터에서 나와 기사를 도왔습니다. 박스를 받아들고 창고 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정임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겸이 무거운 박스를 들 때 특이한 자세를 취했어요. 오른쪽 어깨를 살짝 으쓱하면서 왼쪽 다리에 무게를 싣는 자세. 아주 사소한 버릇이었지만 정임은 그 자세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똑같은 자세로 무거운 것을 들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의사가 자세 교정을 권했지만 도윤이는 끝내 고치지 못했죠. 타고난 버릇이라고 했어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유전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서 태겸에게로 전해진 유전자.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였죠. 태겸이 박스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는 정임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뭔가 생각나서요. 태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티슈를 한 장 꺼내 건넸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조용한 배려가 또 도윤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정임이 티슈를 받으며 태겸의 손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편의점 안은 따뜻했지만 이 청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증거였죠. 인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아까 장면을 봤어요. 아내가 왜 우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버릇을 인호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인호가 태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청년인가? 심정지 환자 살린. 태겸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대단하더군. 의대에 가면 좋은 의사가 되겠어. 태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의대. 그 단어가 그에게는 꿈이자 상처였으니까요. 민석에게 포기하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태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밝히기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했고 법적인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태겸의 마음 준비가 필요했죠. 두 사람은 음료수 몇 개를 집어 계산했습니다. 태겸이 바코드를 찍으며 금액을 말했어요.
인호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두 사람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정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젊은이, 밥은 챙겨 먹고 일해야 해. 너무 야위었어. 태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픈 미소였어요. 아들에게 하듯이 손자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 아이가 맞아요. 확실해요.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박스 드는 자세. 도윤이랑 똑같았어요. 손끝까지 닮았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너무 말랐어요. 손도 차갑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왜 저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일 유전자 검사 예약했어. 결과 나오면 법적으로 움직여야 해. 정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급행으로 하면 3일 정도. 그때까지 그 아이가 괜찮을까요? 인호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최민석이 태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3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강 실장한테 태겸이 감시를 붙이라고 해뒀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보고하도록. 정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임은 뒷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편의점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왔다 간 줄도 모르고요. 정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21년이나 몰랐습니다.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혼자 짊어지고 간 비밀. 그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지키려던 아이, 이제 엄마가 지킬게.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정임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태겸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다녀간 노부부가 누군지도 모른 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요. 운명의 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태겸이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태겸이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새벽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낯선 노부부가 다녀간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태겸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소파가 뒤집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유리컵이 깨진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안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이 태겸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태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태겸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석의 손이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왔었어. 오늘 안에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다 네 때문이야. 태겸은 민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석의 힘이 광기로 인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태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겸의 등이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등을 찔렀습니다. 민석이 태겸 위로 올라탔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태겸은 얼굴을 감싸며 버텼습니다. 이에서 피가 났어요. 장학금 언제 나와? 당장 내놔. 태겸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입학 전이라 안 나왔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뉴스에서 수석 합격이라고 난리였잖아. 돈 벌써 나왔을 거 아냐. 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학금은 입학 후에 지급됐어요. 지금은 한 푼도 받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믿지 않았어요. 민석이 태겸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태겸의 눈앞에 민석의 광기 어린 얼굴이 보였어요.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네 명의로 대출 더 받아. 신용이 아직 남아있을 거 아냐. 태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 자기 명의로 된 빚이 4천만 원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었어요. 못해요. 태겸의 입에서 거부의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똑바로 거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더 이상은 못한다고요. 저한테 이미 4천만 원 빚 있는 거 알아요. 제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더는 못해요. 민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손이 태겸의 목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겸의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만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의 손이 풀렸어요. 태겸이 바닥에 쓰러지며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눈을 들어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민석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었어요. 인호가 태겸 감시를 맡긴 그 사람이었죠. 강 실장이 태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겸의 상태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강 실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태겸에게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온몸이 아팠지만 여기서 나가고 싶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 실장이 태겸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석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강 실장이 막아섰어요.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민석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태겸을 노려봤어요. 야, 어디 가는 거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알지? 도망가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태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그 집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 실장이 태겸을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겸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반지하 빌라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지옥이었던 그 집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부터 갑시다. 상처 치료해야 해요.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어요. 저를 왜 구해주신 거예요? 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들으실 겁니다. 지금은 일단 치료부터. 태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그 집에서 나왔다는 안도감이요.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태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겸의 삶에도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제 곧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였어요. 어제 편의점에 왔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태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노부부가 태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태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겸아, 할 얘기가 있다. 태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이 낯선 노인이 왜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1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태겸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태겸은 병원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등에 박힌 유리 파편을 빼고 소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다행히 깊이 박힌 건 없어서 꿰매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태겸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인호와 정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본 그 노부부였어요. 태겸은 여전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그 옆에 서서 태겸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태겸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니? 태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냐고요. 평생 품어온 질문이었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윤지호 아버지는 끝내 말해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인호가 품에서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태겸의 눈이 커졌어요. 그 케이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지호의 묘 앞에 두고 온 그 케이스였어요. 인호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과 편지,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인호가 USB를 태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 친아버지 말이야. 태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아버지요? 윤지호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친아버지의 목소리라고요? 인호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겸아, 아빠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태겸의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숨겨야 했어. 내 엄마 집안과 아빠 집안이 원수 사이거든.
만약 내가 알려지면 양쪽에서 널 이용하려 들 거야. 그래서 아빠가 지호 형한테 널 맡겼어.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숨긴 거였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엄마는 널 낳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엄마 이름은 한서연이야.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해줬어.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알면서도 아빠를 선택해줬지. 태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그 엄마가 자신을 낳다가 죽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겸아, 내가 20살이 되면 지호 형이 모든 걸 알려주기로 했어. 그리고 아빠가 남긴 게 있어. 아빠 이름으로 된 신탁이야. 내가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게 해뒀어. 금액은 많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 태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탁이라고요?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남긴 신탁금이 10억 원이야. 내가 21살이 된 지금 찾을 수 있어. 태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태겸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아빠 부모님이야. 서인우, 박정임.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야. 아빠가 널 숨긴 걸 알면 많이 서운해 하시겠지만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야. 태겸은 고개를 돌려 인호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인우, 박정임. 그 이름들이 녹음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노부부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인가요?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겸아, 아빠는 널 사랑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면서 잤어. 언젠가 당당하게 널 안아줄 날을 꿈꿨어.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둬.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들려왔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리고 행복해라. 아빠가 해주지 못한 거 내가 스스로 찾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태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1년 동안 품어온 질문의 답을 한꺼번에 들은 거였어요. 자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랑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었죠. 정임이 태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느꼈던 그 온기와 같았습니다. 태겸아, 우리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야. 늦어서 미안해. 12년 동안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태겸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인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어제 내가 편의점에서 쓴 휴지에서 DNA를 채취했어. 미안하다, 허락 없이. 태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결론은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99%. 태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 노부부가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인호가 태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겸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태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이라고요? 자기에게 집이 생긴다고요?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 지옥 말고 진짜 집이요? 태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1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인이 태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이 따뜻했어요. 엄마의 품은 모르지만 할머니의 품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차가 기다리고 있어. 태겸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인호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태겸아, 그리고 내 외할아버지도 있어. 내 엄마 쪽 할아버지. 한영그룹 회장 한상진이야. 태겸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영그룹이라고요? 뉴스에서 자주 보던 그 대기업이요? 인호가 태겸의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복잡하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 오늘은 쉬자.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진짜 가족이요.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태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태겸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겸은 서인호 회장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큰 집이 어색했습니다. 반지하 12평에서 살다가 수백 평짜리 저택에서 자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정임의 보살핌에 태겸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직접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산책을 했어요.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호가 태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태겸아, 할 얘기가 있다. 최민석이 구속됐어. 태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굳었어요. 3년간의 공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였어요. 최민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상해, 사기, 명의도용, 횡령. 무려 5가지였어요. 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구형을 징역 7년으로 했어. 내 명의로 도용한 빚 4천만 원은 전액 민석이 갚게 됐고 너한테는 법적 책임이 없어.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천만 원. 평생 짊어져야 할 줄 알았던 빚이었어요. 그게 사라졌습니다. 인호가 태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그 인간은 널 건드릴 수 없어.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석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도인이 믿고 맡긴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인호가 태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봤어. 사업 실패가 계속됐더군.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후로 도박에 빠졌어. 사채에 손대고 결국 이 지경이 된 거야. 태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게 자신을 때리고 착취한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인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 마음의 준비를 해라. 태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걸까요? 오후 3시 서인호 회장의 저택에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70줄의 노인이었어요.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상진, 한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태겸의 외할아버지요. 인호가 현관에서 한상진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원수로 지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십 번 싸웠고 언론에서 서로를 비난했었죠. 한상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 회장, 오랜만이요.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회장, 들어오시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상진이 태겸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놀라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상진이 태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닮았구나. 태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연. 엄마 이름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한상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1년 전 서연이가 죽었을 때 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 외동딸이었거든. 그런데 한상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게 있었어. 내가 있었어. 태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자신을 몰랐던 거였어요. 엄마가 숨기고 간 비밀이었으니까요. 한상진이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 내가 당신 아들을 미워했었소. 서연이를 꼬셔서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인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상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니 알겠소. 서 회장 아들은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던 거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아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겠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상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겸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상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태겸아, 외할아버지가 미안하다. 30년간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 한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 태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겸이 한상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외할아버지. 한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한상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겸을 품에 안았어요. 서연이를 닮은 손자를 21년 만에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인호와 정임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상진이 몸을 떼고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 우리 그만 싸우는 게 어떻겠소? 인호가 한상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자를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시오, 한 회장.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30년 전쟁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태겸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집안의 원수가 자신 때문에 화해하는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태겸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꼭 쥐었어요. 그 따뜻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호가 태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도윤이가 남긴 선물이야, 내가.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인호 회장의 저택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상진도 함께했어요. 두 집안이 한 테이블에 앉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겸아, 내일부터 내 새 인생이 시작돼. 의대 입학식이잖아.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내일이 입학식이었습니다.
공공의료 특별선발 수석 합격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죠. 인우가 말했습니다. 장학금은 내가 받아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내가 거부했으니까.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도윤과 어머니 서연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상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얘기가 다르다. 한영그룹 산하 병원에서 일할 생각 없나? 태겸이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는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일해야 해요. 장학금 조건이에요. 한상진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더 낫겠구나. 서연이도 그런 길을 원했을 거야. 태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이제 행복해요. 태겸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게요. 아빠가 바랐던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게요.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시작된 이야기. 맞고 굶주리며 살아온 21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태겸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래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태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언젠가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거예요. 아버지 서도윤이 바랐던 대로, 어머니 한서연이 꿈꿨던 대로요. 그리고 그가 살린 생명들 하나하나가 하늘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가 될 겁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세상에 보내줘서요. 태겸은 21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맞고 착취당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태겸은 오직 능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밤새 알바를 하면서도 의대 수석 합격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태겸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만난 낯선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태겸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고 일해야 해. 너무 야위었어.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요. 성적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요. 태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안정도요. 하지만 태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늦게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나면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고요. 태겸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존재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